자,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가을 농사 준비하기라는 이 제목으로 수업을 할 건데, 일단은 우리가 봄 농사를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서 지난 그 봄 농사가 어땠는지 또 스스로도 한 번씩 돌아보시고, 저도 제가 텃밭을 다니면서 어떤 점들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봄 농사 돌아보기라는 주제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그다음에 거름에 대한 거, 또 밑거름, 목거름, 그리고 또 가을 작물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 주의사항 무엇인지, 그리고 작물별 재배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그 농업과 관련된 포털 사이트 농사로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요걸 활용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봄농사 돌아보기인데요. 제가 이 텃밭들을 쭉 다니다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토마토였어요. 이제 토마토가 잘 자라기는 하는데 굉장히 무성하고 그리고 줄기들이 마구마구 엉켜가지고 정말 하나의 정글같이 보여지는 그런 텃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토마토 같은 경우는 한 줄기로 유인해서 키우는 게 가장 건강하게 또 수확량도 많이 이렇게 토마토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 토마토를 제대로 지주대를 세워서 줄기를 유인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토마토 줄기 유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지주대를 사용하는 작물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토마토인데 보통 우리가 고추나 가지 같은 경우는 지주대를 그 포기별로 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개수를 조금 줄여서 여러 포기를 한꺼번에 이렇게 지주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기도 하는데 토마토 같은 경우는 덩쿨성의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유인을 제때 하지 않으면 마구마구 이렇게 휘어지는 그렇게 자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주대를 보통 한 주당 한 개씩 세워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토마토가 굉장히 크게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180cm 정도의 지주대를 준비를 하셨다가 모종을 식재한 다음에 바로 세워주시는데 그게 이제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최소한 일주일에서 아니면 열흘 이내로 이 지주대를 세워주시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지주대를 세우는 시기가 늦어지면은 그 사이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이 뿌리를 지주대를 세우면서 뿌리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주대를 최대한 작물을 심고 나서 바로 세워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지주대를 묶어줘야 되는데 이 팔자로 묶어주는 것이 좋아요. 이제 텃밭에 가보면은 보통은 지주대하고 토마토의 줄기를 그냥 한꺼번에 딱 이렇게 단단하게 묶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줄기가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주대고 그다음에 왼쪽에 줄기가 있잖아요. 먼저 그 지주대에다가 끈을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묶어주고 그다음에 이 줄기 쪽은 약간 여유 있게 그래서 완성했을 때의 모양이 팔자의 모양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그 지주대 묶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잘 기억해 놨다가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끈보다는 그 빵끈 있죠. 안에 철사가 들어가 있는 그 빵끈으로 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겹순 따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토마토는 한 줄로 키우는 것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겹순을 따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여러 줄기가 생겨서 나중에는 어떤 것이 원래 줄기인지 어떤 것이 겹순이 자란 겹줄기인지 이것을 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겹순을 따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왼쪽 사진을 보면 글씨가 약간 흐려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 굵은 줄기가 원줄기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것이 잎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보면은 방울토마토 겨순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이 사이에 우리가 이제 겨드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겨순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무심히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토마토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요거를 무심히 지나갔다가 이 겨순이 자라고 나면 나중에는 이 겨순에서도 꽃이 피고 또 그 열매도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게 아깝다고 열매 맺을까 봐 이제 그게 아깝다고 따지 못하고 그대로 같이 키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토마토 겨순을 키운 그 격가지까지 다 같이 키우게 되면 양분이 부족해서 꽃이 피더라도 열매를 잘 맺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열매를 맺더라도 그게 작고 또 아니면은 조금만 자극이 가도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토마토의 그 수확량을 비교해 봤을 때 겨순까지 키웠을 때랑 이 오른쪽 사진처럼 원줄기로 한 줄기로 유인해서 키웠을 때랑 그 수확량의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겨순을 꼭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제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겨순이 막 자라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마치 정글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게 되면 햇볕이 또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열매가 열리더라도 그 열매가 잘 익지 않고 또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쉽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겨순이 좀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겨순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것을 자르게 되면 이 겨순을 버리지 않고 또 다른 모종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토마토 같은 경우는 뿌리를 잘 내리는 그 식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겨순이의 꽃도 이제 피었고 좀 잘 튼실하게 잘 자랐다고 하면 이 겨순을 버리지 마시고 화분 같은 걸 이용해서 땅이 부족하다면 화분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겨순을 또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텃밭을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그 병해충에 관련된 건데 이 병해충은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찰이 제일 중요해요. 미리 살펴보는 거. 병이 생기고 있나 아니면 해충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 예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예찰을 하려면 어떤 게 해충이고 어떤 게 익충인지 그래서 어떤 것은 없애야 되고 어떤 것은 살려둬야 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같은 경우 좀 특이한 사항이 뭐였냐면 텃밭을 다니니까 작년에 비해서 28 전박이 무당벌레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필요한 그 기관에 이제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관들은 이제 전달을 해서 그 28 전박이 무당벌레 사진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제 제가 텃밭에서 만난 분한테 이거는 해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애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게 해충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무당벌레는 좋은 벌레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건지 알고 그냥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그 무당벌레들이 잎을 많이 갉아먹어서 이제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내일 그 병해충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떤 게 해충이고 어떤 게 익충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가을 작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비료를 줘야 되는지, 어떤 거름을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사실 이제 처음 농사를 지을 때는 거름, 비료, 퇴비
어떤 게 거름이고 어떤 게 퇴비인지 비료인지 또 뭘 줘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정의를 이 거름이 무엇이고 비료가 무엇이고 퇴비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좀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그 사용법이라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비료관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료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비료가 무엇이냐면 식물에 영향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이다. 다시 말해서 식물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료는 사실은 거름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름은 우리말이고 비료는 한자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퇴비는 이 비료의 한 종류다. 이렇게 먼저 크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료를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보면 보통 비료하고 부산물 비료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이 보통 비료라는 것은 그 규격화된 비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라는 것이 정확히 이 구분이 돼서 표기할 수 있는 비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텃밭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양분이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질소가 필요하다, 칼륨이 필요하다, 인이 필요하다, 뭐 칼슘도 필요하고 금소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성분들이 어떤 성분이 몇 프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게 보통 비료예요. 이에 비해서 부산물 비료는 규격화되지 않은 비료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부숙시킨다고 하죠. 우리가 이제 썩힌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부숙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뭐 질소가 몇 프로다, 뭐 칼슘이 몇 프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원료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비료와 보통 비료는 또다시 무기질 비료와 유기질 비료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그 유기질 비료부터 보시면 유기질 비료는 동물성 또는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진 비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면에 무기질 비료는 동물성과 식물성을 제외한 다른 것에서 얻어지는 그 비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자연에서 얻어지는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때로는 또 화학적으로 합성된 그러한 비료를 우리가 무기질 비료라고 말하는데 이제 한 가지 성분으로만 된 그 비료를 단비라고 하고요. 질소가 부족할 때 내가 뭐 요소 비료를 준다. 그러면 그거는 질소 하나의 성분으로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성분으로 된 비료다라고 해서 단비라고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합 비료는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비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학 비료 있죠. 화학 비료를 준다 이렇게 말하는 그 화학 비료는 복합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영양분을 보충을 하는데 때로는 이제 그 영양분이 우리가 먹는 식사로 다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영양제라는 걸 먹잖아요. 비타민을 먹기도 하고 또 종합 영양제를 먹기도 하는데 이 단비는 뭐 말하자면 내가 피곤해서 비타민 C를 먹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단비에 해당하는 거고 복합 비료는 종합 영양제 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기질 비료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산물 비료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우리가 그 개념을 파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유기질 비료랑 부산물 비료는 둘 다 그 원료가 동물성 또는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부산물 비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부숙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썩힌다? 이게 우리가 썩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이렇게 부패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발효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가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썩힌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발효처럼 이 비료의 그 원료 성분들을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가 부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산물 비료 같은 경우는 부숙을 시킨 동물성, 식물성의 원료이고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부숙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원료를 그대로 이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숙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그 성분을 우리가 또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보통 비료는 그 성분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뭐 질소가 몇 프로, 칼륨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그 성분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동물성, 식물성 원료로 된 비료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유기질 비료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유박 비료인데 아니면 뭐 쌀겨라든지 깻무 아니면 그 물고기에서 만들어지는 어분이라든지 뭐 소뼈 같은 데서 만들어지는 골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기질 비료라고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물 비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퇴비인데 주로 부엽토 낙엽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부엽토라든지 아니면 지렁이 똥으로 만들어지는 지렁이 분변토 그리고 뭐 닭똥이라든지 아니면 소똥으로 만들어지는 개분이나 뭐 우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섞여져서 나오는 퇴비들도 있는데 이 부산물 비료인 퇴비 같은 경우는 부숙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대로 발효가 됐는지 얼마나 발효가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숙도를 잘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내가 퇴비를 구입을 했는데 그 퇴비를 뜯어보니까 냄새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냄새가 살짝 있지만 그냥 약간 흙냄새 같은 그래도 약간은 이제 좀 구수한 그런 냄새가 나고 수분이 적당히 있어야 돼요. 그 수분이 적당히 있다는 것은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한번 뭉쳐봤을 때 막 물기가 있다든지 그러면 물기가 너무 많은 거고 이 살짝 뭉쳐지는 그런 정도의 수분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퇴비를 구입을 해서 뜯어봤더니 좀 냄새가 아직 안 좋은 냄새가 난다. 내가 맡기에 그것을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냄새를 맡아봤을 때 좀 나한테 좀 느껴지는 냄새가 별로 안 좋다. 그리고 수분기가 많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그 퇴비를 쓰시는 것보다 그 퇴비는 저장을 해놨다가 좀 더 부숙이 된 다음에 다음 계절에 이제 가을 농사라면 다음 내년 봄에 아니면 봄에 샀다고 하면 이제 몇 달 동안 부숙시켰다가 가을에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본 이 무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 그다음에 이 퇴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퇴비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농작물이 잘 자라려면 이 토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흙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흙에 어떤 특정 성분이 계속 쌓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토양이 산성화되면서 벌레도 더 많이 생기고 이제 아니면은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개량해주는 효과가 가장 큰 것이 퇴비를 잘 선택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농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밑거름을 주고 또 이제 작물을 키우면서 또 웃거름을 주게 되는데 어떤 거름을 어떤 비료를 줘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밑거름은 모종을 심기 전에 주는 비료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비, 먼저 주는 비료라고 해서 기비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 밑거름에는 퇴비 아니면 석회, 분소비료 이런 것들을 이제 밑거름으로 주로 사용을 해요. 자, 보통 이 밑거름은 석회하고 붕소비료 같은 경우는 모종을 심기 한 4주 전쯤에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 작물 중에 이제 그 김장 채소 같은 경우는 보통 8월 말에 심기 때문에
그 전에 4주 전에 그러니까 시기가 지금쯤이 되겠죠. 7월 말이나 최소한 8월 초쯤에는 이 석회와 분소비료를 주는 것이 좋아요. 이 석회 같은 경우는 그 토양을 그 중성이나 약산성이나 중성으로 또 때로는 알카리성으로 그 산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석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것은 칼슘에다가 마그네슘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고토석회를 쓰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양은 보통 3평당 1, 2kg라고 했는데 한 평에 한 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사용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당량을 이 정량을 지켜서 한 평에 한 주먹 정도 이렇게 어른 주먹으로 한 주먹 정도를 이렇게 술술 뿌려놓은 다음에 삽으로 한 삽씩 섞어서 이렇게 떠서 섞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자 텃밭을 분양을 받으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그 분양받은 상자 텃밭 그 사이즈가 45cm, 가로 45cm, 세로 65cm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 40에서 60g 정도를 주는 게 좋은데 요거를 뭐 이렇게 좀 뭐 한 스푼을 준다든지 두 스푼을 준다든지 이렇게 좀 제가 설명드리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재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넓은 면적에만 뿌려봐가지고 그래서 이 양이 한 40g에서 60g 정도 주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붕소비료 같은 경우는 모든 작물에 중요하지만 특별히 배추 같은 경우는 붕소비료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붕소도 같이 주는데 이 붕소 비료는 우리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게 붕사하고 붕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붕사가 밑거름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알갱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 붕소 같은 경우는 미량 원소예요. 아주 적은 양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0평에 1kg니까 굉장히 적은 양이죠. 몇 알갱이만 이렇게 줘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 텃밭이 아니고 그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개인 텃밭에는 그 면적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이 붕사로 밑거름용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나는 상자 텃밭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밑거름용으로 주지 않고 붕산을 구입하셔가지고 물에 녹여서 잎에다가 뿌려주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용하는 그 희석 배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제품을 구입하시면 거기 다 써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참고해서 이 희석해서 쓸 때는 그것을 참고해서 쓰시면 되겠고 우리가 약국에 가면 약국에서도 붕사와 붕산을 판매를 해요. 100g 단위로. 이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실 때는 보통 1kg 단위로 팔아요. 그래서 아니면 500g.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개인 텃밭이고 상자 텃밭 몇 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약국에서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비를 주는데 퇴비는 모종을 심기 2주 전. 그러니까 아까 고토석회와 붕소를 주고 난 다음에 한 2주가 지난 다음에 주시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석회하고 퇴비가 만났을 때 어떤 그 작용을 해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질소가 날아가 버린다든지 그래서 퇴비 효과가 없어져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또 덜 부숙된 퇴비를 썼을 때 그것이 땅 속에서 계속적으로 부숙작용이 일어나면서 어떤 그 열을 내서 이제 작물의 뿌리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밑거름을 주는 시기를 좀 잘 지켜서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퇴비는 그 제품 회사마다 제조 회사마다 그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제품을 구입을 하시고 거기서 권해주는 양을 지켜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웃거름은 뭐냐면 모종을 심은 다음에 작물의 생육 정도에 따라서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비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 상추나 뭐 쑥갓 같은 그런 잎채소, 작기가 짧은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재배하면서 또 잎을 바로바로 따먹는 그런 채소들은 사실은 웃거름 퇴비가 넉넉하게 들어갔다면 웃거름을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채소 같은 경우는 웃거름을 이 작물이 어느 정도 그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웃거름을 적절하게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복합 비료 중에서 우리가 이 웃거름을 줄 때 복합 비료나 유기질 비료를 주는데 복합 비료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때 NK 비료라는 것을 검색해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작물이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비료 성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질소, N이 질소거든요. 그리고 P, 여기는 이제 P가 빠져 있죠. 이 P는 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K는 칼륨을 말하는 건데 이제 퇴비의 그 성분 안에 이 질소와 인과 칼륨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 밑거름으로 요 성분들을 줬는데 이제 작물을 키우다 보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생육이 좀 부진한 것 같다. 그래서 비료를 주는데 보통은 그 질소와 인과 칼륨 중에서 인이라는 이 성분은 퇴비로 주는 걸로 항상 충분해요.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웃거름으로 주는 그 복합비료는 인 성분이 빠져 있는 질소와 칼륨이 들어있는 NK 비료를 검색해서 구입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유기질 비료를 이제 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 유기질 비료를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애완견이 이 유박 비료를 먹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완견을 키우는 그 분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동 텃밭을 하신다면 특히나 유기질 비료로 이제 유박 비료를 주실 때 굉장히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굳이 유기질 비료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굳이 나는 유기질 비료를 줘야 된다고 한다면 꼭 작물과 작물 사이에 땅을 좀 파서 그 안에다 묻어주는 걸로, 위에다 그냥 술술 뿌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그 애완견들이 이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땅 속에다가 파묻어서, 그런데 이게 뿌리에 가까이 가면 이제 작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물과 작물 사이에 묻어서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료를 우리가 주로 뭐 인터넷으로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직접 가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비료를 선택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주의사항은 뭐냐면, 첫 번째로 비료 생산업자 보증표가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해야 돼요. 요거는 이 비료를 그 그 규정대로 잘 만들어져 있고 또 규정에 맞는 성분들이 들어있다라는 걸 보증해주는 그 보증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비료에서 이제 제시한 그 비료 생산업자 보증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비료는 뭐 퇴비다. 그리고 이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보증 성분량이 뭐 어떤 것들이 있다. 이거는 퇴비니까 사실은 뭐 질소 몇 프로, 칼륨 몇 프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질소에 대한 것은 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퇴비이기 때문에 이 원료명과 원료가 어떻게 배합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보통 퇴비는 요게 나와 있어요. 미강이 30%, 뭐 버섯, 배지가 30%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합이 되어 있는 퇴비다라는 거고, 이 공시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표기가 된 비료여야지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복합 비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질소 그리고 그다음에 칼륨 함량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 아래쪽 사진에 보면 21, 17, 17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21 앞에 있는 숫자가 질소의 그 함량을 말하는 거고 가운데 있는 게 인의 함량, 그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것이 칼륨의 함량이에요. 뭐 칼리라고도 하고 갈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정확한 그 원소 명칭은 칼륨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이 21대 17대 17로 배합된 비료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진을 본 김에 이렇게 보시면 포대 뒷면에 이런 식으로 비료 생산업자 보증표, 여기 또 보시면은 이렇게 작게 글씨는 안 보이지만 비료 생산업자 보증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규정대로 만들어진 믿을 만한 비료들은 다 이런 표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법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이것을 제가 써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우리가 개념 정리를 했지만, 어떤 분은 이제 뭐 유기질 비료를 팔면서 퇴비라고 말하고, 아니면 퇴비를 팔면서 뭐 무슨 유기질 비료라고 말하고, 아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품의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고 막 여러 가지 명칭을 한꺼번에 써서 굉장히 혼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거름용으로 구입하실 때는 그 사용법에서 웃거름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지, 또 밑거름용으로 사용할 때는 밑거름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작물을 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가을 작물은 사실은 좀 단순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김장 작물을 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김장 작물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심는 것이 배추와 무, 그 다음에 알타리무, 갓, 쪽파 이런 것들을 심는데, 이 무 같은 경우는 일정한 그런 어떤 토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무가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상자 텃밭 중에서 간혹 이 토심이 얕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자 텃밭에서는 사실은 무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무 대신 뭐 알타리 무는 이제 작으니까 알타리 무를 키운다든지 아니면은 텃밭 상자지만 흙을 그 두둑을 쌓듯이 흙을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줘서 무를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김장작물을 심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배추물은 안 심고 아니면 배추물을 심으면서도 몇 가지를 더 심고 싶다 하면 지금 여기 적어드린 요 작물들이 이제 단기에 키울 수 있는 단기 작물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봄에도 키울 수 있고 가을에도 키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린다면 밑줄 그어놓은 콜라비, 당근, 시금치, 열무, 상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을 작물로 또 키우실 만한 작물이다. 특히 이제 시금치나 상추 같은 경우는 좀 날씨가 추워져도 잘 자라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뭐 또다시 재배를 해도 봄에 상추를 키워 먹었다 하더라도 또다시 키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물들을 선택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연작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 이 연작장애라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식물 그 분류상에 같은 과에 있는 식물을 연달아서 경작할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편에 제가 작물을 분류해 놓은 이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물을 보면은 우리가 텃밭에서 많이 키우는 것이 이제 배추과, 가지과, 국화과, 박과, 백합과, 미나리과, 명화죽과, 그 기타로 이제 뭐 고구마, 옥수수, 아욱 이런 이제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배추과는 또 다른 말로 십자화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배추과에는 배추만 있는 게 아니라 무 종류들 또 이제 갓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이런 것들도 다 배추과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양배추나 브로콜리를 심었던 그런 밭에다가 가을에 배추를 심는다. 그러면은 결국은 같은 과의 작물을 심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연작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작장애가 가장 큰 것이 이 가지과인데 우리가 가지와 고추, 토마토가 같은 과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감자도 같은 가지과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감자와 가지, 고추, 토마토는 같은 과이기 때문에 내가 감자 심었던 밭에 조금 뒤늦게 내가 뭐 이런 작물을 심는다. 아니면은 올해 가지를 키웠던 밭에 내년에 고추를 키운다. 이러면은 작물이 다르더라도 같은 과의 그 작물이기 때문에 연작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주의해서 내가 봄에 어떤 작물을 심었었는지 그거를 잘 기억을 해 보시고 같은 과의 작물을 같은 밭에 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가 재배하는 텃밭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면적에서 여러 가지 그 식물을 키워서 좀 다양하게 식물을 키우려면은 적당하게 혼작을 해야 돼요. 여러 작물을 섞어서 이제 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작물의 그 생육 특성, 각각의 작물의 그 생육 특성을 파악해서 혼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이 도시농업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이 혼작을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혼작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섞어서 심을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우리가 동반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동반식물이 있는가 하면 또 피해야 되는, 섞어서 이렇게 땅이 남는다고 해서 내가 여기에 다른 것을 섞어서 심었는데 오히려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피해야 할 그런 식물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확인을 해보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는 봄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이 자료들을 드릴 거니까 요거를 잘 간직을 해 놓으셨다가 봄에 이제 이 텃밭을 하시기 전에 내가 올해 텃밭을 1년 동안 어떤 작물들을 심을 것인가를 계획을 먼저 하고 디자인을 하면서 그때 같이 심고 아니면은 이 작물을 심은 다음에 후작물로 어떤 작물을 심을 건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디자인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좀 자료를 많이 올려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자료들은 이제 아까 목차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농사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농진청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이제 요렇게 섞어 심으면 몇 프로가 향상이 되고 어떤 점이 좋아지고라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게 사실은 아직까지는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이런 작물하고 같이 심으니까 좋더라라는 것들이 이제 규명이 돼서 이렇게 자료화된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좀 더 이 자료를 확증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또 새로운 자료들을 얼마든지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드린다는 것은 어렵고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몇 가지만 짚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감자를 심은 다음에 감자하고 섞어서 심으면 좋은 작물들이 이제 콩하고 옥수수를 같이 심으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이렇게 콩하고 옥수수를 같이 심으면서 이제 이 바닥에 포복성으로 감자를 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전작물, 후작물로 생각했을 때 봄에 감자를 심고 감자는 한 6월쯤에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6월 말에 장마 전에. 그리고 나서 그 밭에다가 이제 배추를 심으면 좋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추를 심을 때 같이 심으면 좋은 게 이제 들깨예요. 그래서 이제 들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좀 많이 심을 수도 있지만 한두 주 정도를 고추 사이사이에 심어주면 이 고추의 이제 해충 중에서 담배나방 종류들을 좀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추를 배추밭에다 심어주면 배추 흰나비를 막아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요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추는 이제 가을까지 계속 키우기 때문에 대부분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고추를 좀 뽑아내고 거기다가 배추를 심는다고 하면 다 뽑지 마시고 중간에 한두 주 남겨놓고 배추를 이제 심어주시면 그 배추 흰나비를 좀 쫓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왼쪽 표에서 보시면 배추가 있잖아요. 중간쯤에
이 배추가 있는데 이 배추를 심을 때 거기에 이제 사이사이나 아니면 가장자리쯤에 이제 금장화를 같이 심어준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샐러리를 또 같이 심어주면 샐러리의 독특한 향이 그런 나비나 나방류를 쫓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배추의 가장 큰 해충이 그 나비나 나방의 애벌레류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같이 심어주면 좋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배추하고 샐러리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면 이제 배추를 심을 때 금자나나 샐러리를 같이 심어주면 좋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이를 심을 때는 20일 물을 같이 심어주는 것이 좋은데 20일 물을 같이 심으면 그 토양병이나 토양 해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생육 그 기간을 봤을 때 20일 물을 심어주고 20일 물은 또 20일에서 30일 정도면 수확을 하고 그 시기가 되면 그때부터 오이가 또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서로의 그 성장에도 상승 효과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인데요. 토마토를 심을 때는 바질을 같이 심으면 좋습니다. 요 바질을 심으면 그 바질 향이 해충을 좀 쫓아주는 역할도 하고 또 토마토는 약간 건조하게 키워야 되는데 바질은 또 수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또 서로의 맛을 더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음식으로도 토마토랑 바질이 그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같이 활용한 그런 요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을 때에도 토마토랑 바질을 같이 심어주면 좋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섞어 심으면 좋은 이제 허브들인데 이 허브는 이렇게 종류들이 많이 있지만 텃밭에서 가장 많이 심는 허브가 이제 메리골드예요. 메리골드는 이제 그 어떤 벌레들을 쫓아주는데 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런 식물이고요. 허브고요. 그다음에 민트하고 바질 그리고 또 많이 심는 것이 오른쪽 표에 있는 한련화예요. 그래서 이 한련화도 이제 많이 심어주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텃밭 그 배치를 할 때 미리 좀 벌레를 많이 타는 그런 작물들을 이제 배치하는 곳에다가 이런 종류들을 같이 심어주시면 좋고 특히 이제 민트 같은 경우는 월동을 하는 그런 식물인데 그 월동을 한다고 해서 텃밭에다가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공동 텃밭을 하다 보면 올해는 내가 텃밭을 했는데 내년에는 뭐 추첨이 안 돼가지고 텃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가을 작물 이제 정리할 때 이 민트를 파내서 내가 화분으로 옮겨 심어서 이제 겨우내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다른 텃밭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면 그때 가져가서 또 심어도 되는 이제 그런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짓기를 하면 좋은 허브들까지 이제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물의 그 재배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작물별 재배법은 주로 이제 김장 작물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배추뿐만이 아니라 이제 배추와 뭐 무 종류들 그리고 갓이나 이제 모든 것들이 이 김장 작물들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배추는 이제 주로 모종 심기를 하고요. 모종으로 심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한 5, 60cm 간격으로 심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자를 가지고 이걸 잴 수 없으니까 2뼘에서 3뼘 정도 간격으로 심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모종을 심고 난 다음에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부터 웃거름을 주는데 2주 후부터 2주 간격으로 3, 4회예요. 그래서 이제 웃거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NK 비료나 복합 비료 종류들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추는 이 십자가가 이 해충의 피해가 가장 많은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내일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모종을 심은 다음에 방충망을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사진은 작년에 제가 해육들 그 도시농업 공동체 텃밭에서 찍어온 사진인데 여기에 이제 몇몇 분이 이렇게 방충망을 씌워놓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시중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요거는 매년 반복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방충망을 씌워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배 기간은 보통 약 90일 정도 되는데 요즘은 조금 짧게 60일 배추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 같은 경우는 같은 시기에 심는데 이것은 씨앗으로 심는 것이 좋아요. 모종으로 심게 되면 자라면서 이렇게 무가 이렇게 갈라져서 자라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씨앗으로 심어주고 그 다음에 한 뼘 이상 최소한 한 뼘이에요. 근데 한 뼘 이상의 간격을 내고 구멍을 낸 다음에 그 씨앗을 한 두세 알 정도 넣은 다음에 이제 흙으로 덮고 물을 주시면 되는데 결국에 이제 두세 알을 넣는 이유는 뭐 하나가 잘 안 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새가 와서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두세 알 정도 넣어주는데 그래서 솎아주는 그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차로 솎는 거는 본잎이 여기 밑에 작은 잎이 떡잎이고 이 위에 큰 잎이 이제 본잎인데 이 본잎이 한 두세 장 정도 나오면 그때 하나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잎이 한 6장에서 7장 정도 되면은 다시 이제 2차로 솎아서 결국은 하나만 남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남겨서 그거를 이제 계속 키워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무는 이제 씨앗으로 심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후부터 웃거름을 주고 배추랑 똑같이 이제 2주 간격으로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재배 기간이 약 80일인데 무는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갑작스럽게 한파가 온다든지 아니면 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다고 하면 부직포 같은 거 아니면 비닐 같은 걸로 좀 덮어서 추위를 막아줘야 돼요. 아니면 미리 수확을 하시든지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쪽파인데요. 쪽파도 같은 시기에 심어주고, 요 쪽파는 이제 종구라고 하죠. 작년에 이제 수확한 쪽파 중에서 일부를 남겨서 그 위에 잎부분은 이제 잘라내고 그 아랫부분을 말려가지고 요것을 씨앗처럼 심는데 요것을 이제 10cm 간격으로 한두 알씩 심어줘요. 이제 큰 거는 그냥 한 알만 심어주시면 되고 좀 작다 그러면 한 두 알 정도 심어주시는데 심을 때 이제 이 뿌리 마늘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뿌리 쪽이 있고 위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위쪽에서 그 싹이 나기 때문에 그 위쪽을 한 2mm 정도 가위로 잘라주고 심는 것이 좋아요. 그럼 좀 더 싹이 잘 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자르지 마시고 살짝 2mm 정도만 잘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뿌리 쪽이 아래로 가도록 심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종을 한 다음에 한 10cm 정도 자라면 웃거름을 주면서 얘네가 이제 쓰러지지 않도록 또 그리고 그 파는 흰 부분이 맛있어서 흰 부분을 길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흰 부분이 흰 줄기 부분이 길어지게 하기 위해서 흙을 북돋아주는 흙을 덮어주는 그런 북주기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쪽파는 한 40일 정도가 지나면 그때부터 수확이 가능한데 40일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갓인데 갓은 씨앗 심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줄뿌림을 하죠. 그래서 쭉 줄을 이제 살짝 내준 다음에 거기다가 씨앗을 일렬로 쭉 뿌려주고 그거를 30cm 간격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그 아까 무처럼 한 잎이 본잎이 2, 3매, 그러니까 2장 내지 3장 정도 됐을 때 솎아주는데 최종적으로 포기하고 포기 사이가 한 10cm 정도 되게 솎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종을 한 다음에 한 20일 정도가 지나면은 웃거름을 한 번,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한 번 정도만 주시면 돼요. 사실 안 줘도 잘 자라기는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종한 다음에 40일에서 60일 정도 경과한 다음에 뭐 수확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시기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cm 정도일 때 가장 사용하기가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뭐 그거보다 좀 작아도 또는 아니 그거보다 좀 더 커도 어차피 갓은 우리가 김치를 할 때 잘라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크기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추 같은 경우도 이 씨앗 파종을 하시면은 좀 더 이렇게 솎아서 드시면서 부드러운 상추들도 이렇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는 비슷하게 8월 말에서 9월 초에 줄뿌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추 씨앗 파종 많이 해보셨을 텐데 상추 씨앗은 굉장히
작고 얇잖아요. 그래서 이 상추 씨앗을 뿌릴 때 너무 깊게 뿌려주시면은, 깊게 심어주시면은 싹이 잘 안 나요. 여기 제가 광바라라는 말을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씨앗이 싹이 트기 위해서 상추는 빛이 필요한 작물이에요. 이제 암바라 하는 작물들이 있고 광바라 하는 작물들이 있는데 얘는 빛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보통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 크기의 한 두세 배 정도의 흙을 덮어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씨앗이 굉장히 작으니까 살짝 그 홈을 내준 다음에 거기에다 줄뿌림을 해주고 흙은 그냥 위에다 술술술술 뿌려주는 정도로만 덮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 주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주셔야 되는데 발화를 할 때까지는 물조리개에서 그 물구멍이 작은 걸로. 왜냐하면 이제 물을 주면서 이 씨앗이 유실되거나 아니면 깊이 들어가 버리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조리개 그 물구멍이 너무 크면 그 수압이 세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집에서 쓰는 작은 그런 물조리개가 있다면 그런 걸로 좀 가볍게 물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흙이 뭐 물이 흥건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흙이 마르면은 바로바로 물을 좀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초기에만 조금 신경 쓰시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솎아내면서 드시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작물 재배법까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처음에 이제 목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농업 그 기술 관련된 포털 사이트 농사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사이트는 그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하고 개발했던 그런 아주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사실은 전문적인 자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텃밭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도시농업을 하는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찾아 들어가는 방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그 검색 화면에서 농사로라고 이렇게 쳐서 들어가면은 지금 여기 1번 이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 홈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오른쪽 위에 보면은 농사백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두 번째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이 진한 청색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 가장 아래쪽에 생활문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그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그 바로 옆에 이렇게 쭉 메뉴가 뜨는데 그 중에서 다섯 번째 메뉴에 텃밭 각북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그 텃밭에서 이제 활용하는 텃밭에서 키울 수 있는 그 작물들 중에서 뭐 채소냐 아니면 복류냐 아니면 뭐 약용식물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큰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채소를 가꾸니까 이 채소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쭉 목차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목차에서 내가 원하는 작물들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제 그 작물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텃밭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또 허브 가꾸는 방법도 정리가 되어 있고 아니면 뭐 허브를 활용하는 방법, 또 작물을 또 활용하는 방법. 이게 굉장히 텃밭을 하는데 유용한 자료들이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거를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참고서적을 또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정말 이 공부를 하면서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 텃밭 전문가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 어떤 객관적인 근거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많은 책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도 참고하고 있는 이 책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도시농부 올빼미의 텃밭 가이드라는 책인데 요거는 세 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 실제적으로 밭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 좀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작물 재배에 관련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허브 재배에 대한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이 요즘에는 또 허브 재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분 같은 경우는 10여 년 동안 자기가 텃밭을 쭉 하면서 이제 텃밭을 선택하는 그런 안목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이제 내가 실패했었던 거, 또 성공했었던 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굉장히 잘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그 해충을 예방하는 데는 예찰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벌레들을 어떤 게 이 작물에 도움이 되는 익충인지 아니면 해를 주는 해충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나도 이제 벌레 박사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이 이 저자가 천적을 계속해서 연구했던 그 곤충학 박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은 또 그런 내용들과 함께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방제를 하면 좋은지 이런 내용들도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일도 또 이제 그 해충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관련된 사이트들,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내일 하는 이 1시간의 짧은 강의로 사실은 이걸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각자 또 그 상황에 맞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제 그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마이크를 켜야 되겠죠? 네, 네, 혹시 질문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좀 남겨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읽고 또 설명을 드려도 되니까요. 예, 오늘 강의 관련돼서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편하신 방법으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뭐 혹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말씀드리면은 내일은 선생님께서 가을밭 병충해와 생리장애하고 친환경 방제법 관련된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이제 들으시면은 그래도 가을 농사에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서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강의를 너무 잘했나 봐요. 아, 네네네. 보통, 네. 질문이 없으시네요. 네. 아니면 너무 광범위했나요? 어, 그 농사라는 게 정도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하시는 분들마다 그 농사를 짓는 지역도 다르고 또 흙도 다르고 또 이제 기후도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집에서 식물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화원에서 식물을 살 때 이거 어떻게 키워요? 물어보면 뭐 일주일에 한번 물 주세요. 뭐 어디다가 두고 키우세요. 이런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집에 와서 그렇게 해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대로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농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 나의 텃밭의 그 환경에 맞는 그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주세요라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준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집에서 해보니까 우리 집은 일주일이 아니라 5일 만에 줘야 되더라. 아니면 우리 집은 열흘 만에 물을 줘야 되더라. 하는 것을 내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농사도 제가 이제 오늘 어찌 보면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1시간이라는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정말 기본적인 그 뼈대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이 뼈대에 살을 붙이고 또 키워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텃밭 환경에 맞는 그 방법으로 그 살을 키워가고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이트도 알려드리고 책도 알려드린 거예요.